안녕하십니까. 1613년 10월 28일, 음력으로는 9월 10일, 일본의 그 센다이를 출발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배의 이름은 산후안 바우티스타였고요. 사람들은 다떼 마루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항해와 함께 일본 배로서는 처음으로 태평양을 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80명이 타고 있었고요. 그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에 머물고 있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출신 선교사들 40명이 타고 있었고, 사무라이 22명도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넌 후 당시 누에바 에스파냐, 말하자면 지금의 멕시코를 거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스페인의 왕을, 당시는 펠리페 3세였죠. 그리고 로마로 이동해서 교황을 날려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정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약 8년이 걸린 긴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돈키호테 2권에 나오는 레모스 백작에 바치는 글이라는 헌사 중 한 부분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책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하나가 중국의 황제였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한자로 직접 저에게 편지를 쓰고 서명을 하여 사신편에 보내면서 간청하기를, 황제께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바 스페인어를 읽도록 할 것인데 바로 돈키호테를 갖고 하겠으니 작품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저에게 그 학교의 총장이 되어달라는 부탁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사신에게 혹시 폐하께서 저에게 어떤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셨다는 답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형제여, 하루에 얼마를 가든 왔던 길로 해서 중국으로 돌아가시오. 난 그렇게 긴 여행을 할 만큼 건강하지도 않고 돈도 없어. 황제나 군주에 대해 말한다면 나에겐 나폴리의 레모스 백장님이 계시오. 그렇게 학교의 총장이니 다른 좋은 직책 없이도 나를 먹여 살리고 보호해주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은혜까지도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네 라고 말하며 작별을 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앞에서는 1613년 10월 일본의 센다이를 출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급했고요. 뒤에서는 1615년 10월의 마지막 날에 돈키호테 2권을 출판하기 위해서 세르반테스가 쓴 글을 제시했습니다. 말하자면 작품을 다 써놓고 출판을 지원한 백작에게 감사의 그 헌사를 바친 것이죠. 글쎄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일본의 한 항구에서 출발한 배의 모습을 그려줬고요. 또 하나는 2년 후 스페인의 마드리드 한 방에서 글을 쓰고 있는 세르반테스, 돈키호테의 작가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네, 바로 동양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세르반테스를 만난 것이고요. 그 기록이 이렇게 돈키호테 2권의 한 켠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키호테란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사실 서양 고전이고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듯한 이 작품에 이런 내용이 사용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돈키호테라는 작품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심을 꺼내기 위해,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특히 이 연구를 통해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0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에서 과거의 몇 가지 자료와 단서들을 조합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함께 우리는 상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추측도 해봐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1615년에 출판된 돈키호테 2권의 현사로 다시 가보면 몇 가지의 그 키워드가 발견되는데요. 우선 중국의 황제가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나오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기록했고요.
또 한자로 편지를 써서 황제가 서명까지 하고 사신편에 말하자면 사절단을 보내서 이 내용을 전해줬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황제가 학교를 세우려고 했고 학교의 총장으로 세르반테스를 초청했다는 말도 있고요. 세월 학교에서 스페인을 가르치는데 교재로 돈키호테를 갖고 하겠으니까 책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충분히 도와주고 있는 레모스 백작이 있고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 그 멀리까지는 갈 수 없으니 그냥 돌려보냈다는 요지의 내용입니다. 물론 사신과의 만남은 글쓰기 한 달 전쯤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돈키호테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독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은 작품을 번역할 때 보통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은 돈키호테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번역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작품이 길기 때문에 재미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출판하는 요약본들이 대부분이어서 대충 이런 부분은 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다 번역된 책을 모두 읽었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돈키호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스페인의 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돈키호테가 소설이라는 점 때문에 허구적인 내용이라고 본 것이고요. 더구나 이 내용에서 언급한 역사적인 사실과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돈키호테가 광기에 빠져 미친 기사라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 편견이 작가 세르반테스에까지 적용되어 생긴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따라서 장편 소설 돈키호테에서 아주 짧은 몇 문장, 그것도 내용도 아니고 그 헌사의 일부에 들어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위 서문 내용 중 중국이라는 단어를 일본이라는 말로 바꾸기만 하면 돈키호테 2권의 이 구절은 바로 세르반테스가 센다이를 출발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허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태평양과 대서양을 넘어 스페인으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센다이에 스키노우라만을 출발했던 배는 500톤이었고 한 달 반 만에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45일이 걸렸다는 뜻이죠. 당시 일본에서는 태평양을 건널 만한 배를 만들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스페인의 출신 세바스티안 비스카이노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배를 건조하게 된 것이죠. 이 배에 탄 숫자는 180명이었고요. 그 중에 사무라이가 22명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다가 일본에 와 있던 선교사 40명이 탔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120명 정도가 될 것인데요. 그 중에는 상인들과 사학가들이 있었다고 그러고 특히 당시 금과 은의 채굴 기술 역시 멕시코가 일본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광산 관련해서 그리고 은 무역 관련해서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120명 안에는 선박의 운행에 필요한 기술자들과 인력들은 물론 음식을 한다든가 빨래, 뭐 청소 등 잡다한 일을 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 태평양을 오가던 배들은 멕시코의 그 아카풀코와 필리핀 간의 하해로를 이용했는데요. 일본을 떠난 배는 11월에는 캘리포니아 반도의 북쪽, 지금의 그 샌프란시스코만에 있는 멘도시노에 닿은 후에 남쪽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내려왔고 1614년 초에는 사카툴라라는 곳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출발한 지 3개월 만에 즉 1614년 1월 25일 멕시코의 아카풀코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어서 대서양을 횡단하여 스페인에 가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가로질러야 했는데요. 말하자면 지금의 멕시코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아카풀코에서 2개월 만에, 즉 1614년 3월 24일에 지금의 멕시코 시티에 도착하게 되죠. 여기서 계속 동진하게 되는데요. 뿌에블라와 베라크루스로 이동해서 1614년 6월 10일에는 산후안데 울루아라는 선박을 타게 되고 쿠바 아바나를 지나서 대서양을 횡단하게 됩니다. 당시 누에바 에스파냐, 즉 지금의 멕시코에서는 사절단이 크게 환대를 받았는데요. 이 멕시코시티에 도착해 머물렀던 시기가 마침 세마나 산타 기간, 즉 부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에 2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요. 4월 20일에는 22명, 그리고 4월 23일에는 멕시코시티 주교로부터 직접 6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총 105명이 세례를 멕시코시티에서 받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발 전부터 세례받은 기독교인들을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이 멕시코시티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멕시코를 지나면서 기억할 만한 것은 배에 탔던 사람들이 아카풀코를 비롯해서 멕시코시티 그리고 베라크루스 등 중간 기착지에 머물면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평양을 건너온 이유는 각자가 달랐는데요. 우선 선교사들은 아메리카에 도착하면서 각자의 목적에 따라 움직였을 것이고요. 일부는 사절단을 동행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아프거나 사망한 일도 발생했으며 많은 인원들이 그 긴 여정을 함께 움직이기에는 비용 등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함께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중간 기착지에 머물다가 나중에 사절단의 본진이 귀환할 때 함께 돌아갈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180명 중에 많은 수가 지금 멕시코 땅에 머물다가 거기에 뿌리를 내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흔적은 가끔 아카풀코 등 몇몇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아카풀코에는 동양인이 많은 편이죠. 만일 선박에서 일했던 조선인들이 있었다면 바로 그들이야말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국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1614년경이 일이니까 지금부터 4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체 180명 중에서 스페인을 하던 사람들은 20명으로 정해야 됐습니다. 이들은 1614년 9월 30일에 스페인 남부에 있는 항구인 까디스에 도착함으로써 드디어 스페인, 즉 유럽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돈키호테 2권의 앞에 붙어있는 레무스 백작에 바치는 글이라는 헌사의 내용 중 중국 황제와 그가 보낸 사절단 이야기를 소개했고요. 그것을 허구적인 이야기, 즉 꾸민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이전의 의견과는 달리 세르반테스의 언급은 실제로 당시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실과 연결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1613년 10월 일본의 센다이를 출발한 180명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태평양을 건너 지금의 멕시코 서부 아카풀코에 닿았고 대륙을 횡단하면서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주요 도시를 거쳤고 결국 베라크루스에서 배를 탔고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의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까디스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1613년 10월 28일 일본의 그 센다이를 출발한 180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대륙을 횡단 후에 멕시코 동쪽에 있는 베라크루스 항에서 스페인 선박을 타고 쿠바의 아바나를 거쳐 스페인 남부 까디스에 도착한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 까디스에 도착한 날짜가
2014년 9월 30일이니까 일본을 출발한 지 약 11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면서 멕시코 서부에 있는 주요 항구인 그 아카풀코까지의 그 3개월이 걸렸고요. 동부 항구인 베라크루스에서 6월 10일에 출발했으니까 멕시코 시티나 그 뿌에블라 등 멕시코 내부에서는 약 5개월 정도 시간 걸렸고, 또 대서양을 건너는데도 3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연구는 돈키호테 이권의 앞에 있는 그 헌사에서 세르반테스가 쓴 내용과 그 다음에 동양에서 찾아온, 즉 일본에서 온 이 사절단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데서 출발했지만, 저희 또 다른 관심은 세인다이를 출발한 그 산후안 바우티스타호에 탔던 180명 중에서 이 선교사들 40명, 사무라이 22명을 빼고 이 120명 중에는 상인과 사업가 그리고 선박 운영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선박 운영에 필요한 인력 중에 조선인들은 물론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교사들과 함께 활동했던 조선인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당시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 활동을 도왔던 조선인들도 꽤 있었거든요. 임진왜란을 통해서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 끌려간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 중에서 사실 10대의 소년 소녀들도 많이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그 노예 시장에 팔려갔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 활동을 도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맡은 것은 아마 통역 업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교리는 물론이고 그 라틴어, 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언어를 배우게 되었고요. 조선에서 끌려가서 일본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많은 이 조선인들이 거주하게 되는데요. 그들에 대한 그 선교에 투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서양 선교사들과 일본인 그리고 조선인들 간의 그 소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조선에서 끌려간 소년 소녀들, 특히 그 소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태평양을 넘어서 대서양 그리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가는 긴 여정에 많은 조선인들이 함께 갔을 것이란 합리적인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소년 소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페인에 도착한 사절단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당시 주요 항구였던 까디스에서 왕궁이 있는 마드리드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세비야를 가야 했고요. 또 세비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과달키비르 강이 있는데요. 이 강을 타고 내륙으로 들어야 했죠. 이 강의 입구에 있는 마을이 산 루카르데 바라메다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이것은 돈키호테도 한두 차례 나옵니다. 특히 그 집을 나온 돈키호테가 한 개주집에 들러서 그 주인을 성주라고 하죠. 그리고 또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들을 공주라고 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돈키호테는 이 집 주인으로부터 억지로 기사자기식을 받는데요. 그 주인은 자신의 고향이 바로 산 루카르데 바라메다라고 밝힙니다. 스페인 각지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뒤섞인 그래서 사람들이 거칠고 뭐 도둑과 깡패가 많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세르반테스가 개주집 주인의 출신이 그곳이라 한 것에는 어떤 여러 가지 암시와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까디스에 도착한 일행은 1614년 10월 5일에 바닷길을 통해서 이 마을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강을 거슬러 올라와 1614년 10월 21일에 드디어 당대 최고의 국제도시로 이름을 날렸던 세비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본의 센다이를 출발한 지 거의 1년이 되는 시점에 세비야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세비야에 도착한 후 거기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1개월 이상을 머물면서 지역의 유력자들을 많이 만났고 관광도 즐겼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거리와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었고요. 이 다닐 때마다 이국적인 얼굴에다가 이상하게 깎은 머리와 낯선 복장을 한 사무라이들, 특히 그 칼을 2개씩이나 차고 다니며 칼솜씨를 뽐냈었을 그 동양인들의 행동거지에 세비야 사람들은 큰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센다이를 출발한 이유 중 하나가 그곳의 다임무였던 다테 마사무네가 이들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이 사절단의 지휘는 그 이수하에 있었던 하세쿠라 스네나가와 프란시스코회 소속의 그 스페인 신부 루이스 소텔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 소텔로 신부는 세비야의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는데요. 사절단이 세비야에서 크게 환대받은 것에는 그러한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세비야에 머물면서 쓴 예산이 세비야 시의 자료에 남아 있는데요. 약 14만 유로 정도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원화로 보면 한 2억 정도에 가까운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한 달 만인 1514년 11월 25일에 마드리드를 향해서 세비야를 출발하는데요. 이때 꾸려진 일행은 40명으로 알려집니다. 50필의 말에 짐을 싣기 위해서 2대의 수레가 짐 수레가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또 침대를 갖춘 수레도 2개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세비야시에서는 일행을 마드리드까지 동행하라고 사람까지도 붙여주었죠. 일행은 스페인의 그 이슬람 시대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던 꼬르도바에 며칠간 머물렀고요. 거기서 마드리드로 가면서 똘레도도 들렸습니다. 아시겠지만 똘레도야말로 스페인의 서구 수족이 들어온 후부터 오랫동안 수도였고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깊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동행해서 온 사절단은 아마 세비야에서도 꼬르도바에서도 그리고 똘레도에서도 참으로 아주 신기하고 뭐랄까요, 이국적인 것들을 참으로 많이 보고 경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비야를 거의 떠나서 거의 1개월 만에 그러니까 1614년 12월 20일에 마드리드에 도착하게 되죠. 세비야에서 마드리드까지 이 루트는 사실 세르반테스가 1587년부터 그 무적 함대의 보급품을 조달해주기 위해서 직업상 오갔던 바로 그 길이 되겠습니다. 1588년에 세르반테스는 아예 세비야에 머물게 되죠. 돈키호테를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오가는 길에는 작품 속에 몇 번 나오는 말도 있죠. 물론 똘레도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그 푸에르토 라피세라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요. 그곳의 성당 옆에는 지금도 그 객주집으로 연상되는 어떤 집이 하나 또 있는데요. 그곳 2층에서 세르반테스가 머물면서 돈키호테를 썼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루이스 오텔로 신부와 사무라이 그 하세쿠라 스레나가 이끈 사절단은 마드리드에 도착하여서 그 샌프란시스코 수도의 숙소인 콘벤토 데 샌프란시스코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스페인 왕이었던 펠리페 3세와의 만남을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그 루이스 오텔로 신부가 프란시스코회 소속이었지만은 이 마드리드 왕궁 주변은 예수의 신부들이 세력이 더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세력 간의 갈등 때문에 스페인 왕을 만나는 일정이 지체되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만난 것은 다음 해인 1615년 1월 30일 음력 1월 2일에나 가능했습니다. 이미 스페인 왕에게는 다음과 같은 서신이 도착해 있었는데요. 루이스 오텔로 신부와 함께 사절단을 대표했던 하세쿠라 스레나가가 쓴 서신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에는 제가 모시는 다테 마사무네라는 오슈 지역의 영주가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성슨 역사에 대해 들으셨고
그게 선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여기셔서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도가 되도록 공비했습니다. 아울러 폐하께서는 기독교인들의 위대한 왕이시고 교황님은 기독교 세계의 수장이심을 알고 이렇게 저를 루이스 소텔로 신부와 함께 보내서 두 분께 경배하도록 하고 샌프란시스코 회의 신부들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하셨으니 소인이 직접 폐하를 찾아뵙고 이러한 사정을 소상히 아뢰까 하옵니다. 길이 아무리 멀어도 산과 바다를 건너서라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일이기에 폐하 앞에 직접 아뢰는 일이야말로 어둠이 빛이 되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부디 이 서신이 폐하께 전달되어 소신의 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폐하께 경애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걸 올립니다. 게이쇼 19년 8월 26일. 아래의 연도는 게이쇼 19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게이쇼 시대는 1596년 10월부터 1615년 7월까지였으니까 게이쇼 19년은 1614년 8월 26일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절단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동안 쓴 것으로 알 수 있겠는데요. 아울러서 마드리드 왕실에 들어가서 펠리페 3세를 아련하는 자리에서 이 사무라이 하세쿠라 스레 나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일본은 해가 뜨는 나라라는 뜻이지만 지금 일본 하늘에는 밝은 빛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일본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펠리페 왕께서 천주를 알리고 빛을 내려주기를 일본 사람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그들의 영혼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멀리 동양에서 찾아온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왕은 매우 흡족해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행은 마드리드에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물렀는데요. 그만큼 여러 일들이 있었고 많은 행사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세쿠라의 세례식이 있었고요. 왕을 만나고 나서 2주 만에 이 세례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멕시코시티까지 함께 왔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여 명이 넘었죠. 이 멕시코시티에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 사절단을 이끌었던 하세쿠라는 마드리드에서 세례를 받기로 했는지 멕시코에서는 받지 않았고 이렇게 마드리드 왕실의 지원하에 1515년 2월 27일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장소는 왕실 수도원인 레알 모나스테리오 데 데스칼사스였고요. 아주 웅장한 공간에서 거대한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음악과 합창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천상의 분위기를 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요. 구수한 신부가 집전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던 네르마 공작이 대부가 되었고요. 그의 딸 바라카스 백작이 대모로 섰습니다. 펠리페 3세를 비롯한 왕실 가족과 많은 귀족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대사나 여러 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례식이 아주 웅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세례명은 펠리페 프란시스코로 부여됐는데요. 그의 성을 넣어서 펠리페 프란시스코 데 하세쿠라로 기록했습니다. 그에게 왕의 이름과 같은 이름에 그 펠리페라는 이름을 붙여줬으니까 대접이 아주 융숭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세례식 후에는 펠리페 왕자가 축하를 열어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펠리페 왕자는 나중에 펠리페 4세가 되겠죠. 왕은 나름 동양에서 온 이들에게 대해서 아주 호기심을 부였고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먼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강한 것에 대해서 놀랐을 것입니다. 한편 이들은 마드리드에 도착한 지 약 8개월 만인 1615년 8월 15일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마드리드를 떠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을 출발한 사절단이 스페인에 도착해서 마드리드로 올라왔고 마드리드에 있었던 많은 일 중에서 하세쿠라 세례식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페인은 오랫동안 똘레도가 수도였고
기독교 왕국이면서 잠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어서 1561년에 마드리드 옮기게 되었는데요. 당시 강력한 귀족들이 수도를 다시 바야돌리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1601년에 바야돌리로 옮겼다가 한 5년 만에, 즉 1606년에 펠리페 3세가 통치하면서 다시 수도를 마드리드 옮기게 됐죠. 이런 과정에서 1605년에는 세르반테스가 바야돌리스에 있었고요. 돈키호테 일권은 마드리드에서 인수했습니다. 1606년에는 마드리드로 거처를 옮겼는데요. 이런 상황의 변화 속에서 그 사절단이 방문한 대략 1615년경에 마드리드는 몇만 명 정도의 인구밖에 없는 작은 소도시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8개월을 마드리드에 머무는 동안에 많은 행사를 했을 것이고, 이렇게 세례식을 거창하게 하는 가운데 당시 돈키호테 일본을 유명세를 탔던 세르반테스를 만날 기회는 당연히 있었다고 봅니다. 행사가 아니었더라도 궁금증이 강했던 세르반테스가 직접 찾아가거나 사절단이 직접 방문을 해서 만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돈키호테 2권의 그 레모스 백작에게 바치는 글의 내용을 읽어보면 제 책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중국의 황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한자로 직접 저에게 편지를 쓰고 서명을 하여 사신편에 보내면서 간청하기를 황제께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바 스페인어를 읽도록 할 것인데 바로 돈키호테를 갖고 하겠으니 작품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저에게 그 학교의 총장이 되달라는 부탁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자신에게 혹시 폐하께서 저에게 어떤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셨다는 답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형제여, 하루에 얼마를 가든 왔던 길로 해서 중국으로 돌아가시오. 난 그렇게 긴 여행을 할 만큼 건강하지도 않고 돈도 없어. 황제나 군주에 대해 말한다면 나에겐 나폴리의 레무스 백장님이 계시오. 그렇게 학교의 총장이니 다른 좋은 직책 없이도 나를 먹여 살리고 보호해주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은혜까지도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네 라고 말했고 작별을 구했습니다 라고 돼 있죠. 내용을 보면 먼저 요청한 것이 세르반테스가 아니었고 황제가 와 그 사절단이었다 했으니까 세르반테스를 직접 방문했다는 말도 신빙성 있게 보입니다. 내용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중국의 스페인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겠다는 말과 돈키호테란 작품을 읽기 위한 교재로 쓰겠다는 말도 분명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당시 돈키호테는 포르투갈어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었고 유럽에 꽤 알려진 책이었죠. 실제 돈키호테 1권은 출판되자마자 160권이 멕시코로 팔려갔으니까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에 있었던 선교사들도 이 책을 접했거나 이 책에 대해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멕시코에서 필리핀까지 해로를 통해서 스페인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네, 어떻습니까? 점점 돈키호테 속 세르반테스의 말이 허구가 아닌 역사였다는 점에 점점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돈키호테 2권의 헌사에서 세르반테스가 언급하고 있는 중국 황제와 사절단의 이야기를 일종의 블랙박스로 삼아서 그것을 해독해보는 과정을 강의에 담고 있는데요. 이전의 강의에서는 사절단이 몇만 명의 작은 도시 마드리드에서 8, 9개월을 머무는 동안 당시 스페인은 물론 유럽에서도 유명 소설가였고 돈키호테 일권이 나오자마자 멕시코로 팔려가는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그들이 세르반테스를 만났다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작가가 헌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굳이 일본에서 온 사절단이 그를 만났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가 날짜를 비롯해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상태에서 그의 말을 허구라고 절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세르반테스가 언급했듯이 사절단이 찾아와서 중국 황제가 학교를 세우자고 했고 스페인어를 가르치는데 돈키호테란 책을 교재로 쓰겠다고 했으며 자신을 총장으로 초청했다는 말 등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는 점을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났을 사절단의 실체를 이제는 알아냈고 그들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1605년에 출판된 돈키호테 1권이 나온 지가 10년이 지난 시점에, 즉 1615년 말하자면 루이스 오텔로 신부와 하세쿠라 스네나가가 이끈 사절단이 마드리드에 왔을 무렵 돈키호테라는 작품과 그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스페인은 물론 유럽과 아메리카에 널리 알려진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돈키호테 2권의 앞에 붙어있는 허가증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당시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보통 책을 읽을 때는 작가가 쓰게 되는 헌사나 작품의 내용 이외에도 공식적인 서류로서 책의 가격을 정해주는 감정가, 그리고 오자에 관한 증명서를 비롯해서 허가증을 그 앞에 첨부하게 되는데, 마르케스 토레스 석사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는 허가증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글은 우리나라나 외국 사람들에게 아주 다른 느낌을 갖도록 했으니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태리, 독일, 네덜란드에서 작품의 품격이나 고상함, 그리고 글의 부드러움이나 유려함으로 모든 사람이 박수를 받은 책의 작가를 기적처럼 만나보고 싶어 할 정도이다. 내가 진실을 말하여 증명하거니와 금년 1615년 2월 25일에 나이 육분이신 똘레도 제대주교 돈 베르나르도 데 산도발 이 로하스 각하가 스페인을 방문하는 프랑스 대사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의 일이니, 프랑스 대사는 자기 나라 왕가와 스페인 왕자들의 결혼 문제를 상의하러 온 참에 대사를 만나 따라온 프랑스 신사분들이 많았는데 모두 예의 바른 지식인들인지라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이었다. 미겔 데 세브란테스 이름을 듣자마자 모두들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와 그 주변 왕국들에서 그의 작품을 얼마나 좋아하고 칭찬하는지 하도 간청해서 내가 그 글의 작가를 그들이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모시고 가겠다고 하자 그분을 꼭 뵙고 싶다며 무척 좋아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르반테스의 국제적 인지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멀리 동양에서 온 사람들이 8, 9개월을 마드리드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유명한 작가를 만났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작가가 작품에 이 사실을 기록했는데 굳이 그것을 꾸민 이야기라고 말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이 사절단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1615년 8월 15일 마드리드를 출발한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이후의 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페인 북동부에 있는 항구 도시 바르셀로나까지 가야 했는데요. 마드리드를 출발한 일행은 먼저 알카라 데 헤나레스를 거치게 되죠. 아시다시피 여기는 세르반테스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오래된 대학들을 본다면은 살라만카 대학교라든가 바야돌리드 대학교, 그리고 이제 알칼라 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는 1499년에 세워졌으니까 세르반테스가 어렸을 때도 약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꽤 오랜 역사의 대학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돈키호테 1권의 경우를 보면은 오자 증명서라는 게 있는데요. 1604년 12월 1일에
여기서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책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심의 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작권 보호라는 이유도 있었죠. 그렇지만 실은 책의 내용이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살피기 위한 것이었고 왕실의 이해에 반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수단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출판에 대한 감독을 통해서 교회와 왕실의 기독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죠. 어쨌든 간에 알카라 데 에나레스는 여러 가지로 세르반테스에게 의미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절단은 이 알카라 데 에나레스를 지나 다로카와 다고사를 통과하고 레이다와 이골라다를 지나서 바르셀로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루트 역시 돈키호테 2권에서 돈키호테와 산초가 바르셀로나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르셀로나에 닿기 전에 두 인물은 깊은 산중에 들어가고 거기서 무시무시한 산적들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산이라는 게 기암괴석의 몬세라산으로 추측됩니다만 일본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사절단들도 바로 이 길을 따라서 바르셀로나까지 이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바르셀로나에서는 세 척의 배에 나눠서 타고 이태리의 제노바를 향해서 출발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악천후를 만나서 프랑스의 생 트로페즈에 불시착하게 되죠. 여기서도 사람들은 처음 보는 동양인들에 대해서 매우 큰 흥미를 보였는데요. 생트로페스에서의 상황을 담은 글이 남아있는데요. 그 한번 읽어보면은요. 이들은 음식을 전혀 손으로 건드리지 않고 작은 막대 2개로 집어먹었는데 세 손가락 사이로 자꾸 움직였다. 한편 손바닥만한 크기의 비단 종이 같은 것으로 코를 풀었으며 한 번 풀고는 그냥 땅바닥에 버리곤 했다. 주변에 모여든 우리를 보고 대단히 즐거워하며 다가오기도 했다. 칼을 차고 있었는데 칼은 얇은 실 위에 부드러운 종이를 올려놓고도 그것을 자를 정도였으며 그 위로 소리가 날 정도로 빨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손을 먹지 않고 젓가락질을 해서 먹었다는 것과 그것이 세 손가락을 움직여서 했다는 설명이 있고요. 이들이 그 빠르고 예리한 칼솜씨에 대한 내용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다시 일행은 그 사보나를 거쳐서 제노바에 닿았고요. 1615년 10월 18일은 세비타 베키아에 닿았고 그리고 이어서 10월 29일에는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3일 음력으로는 9월 12일에 교황 파블로 5세 즉 바오로 5세를 아련하게 되죠. 이들이 로마에 도착한 것 역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먼저 11월 23일에 하세코라를 비롯해서 4명의 일본인들이 로마의 명예 시민증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들이 그 이태리를 이동할 때 동행했던 이태리의 스키피오네 아마띠라는 사람은 오슈의 왕 이야기라는 책으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에서 출판했습니다. 1616년에는 프랑스의 아브라함 사부가린이라는 사람도 하세쿠라 일행의 로마 방문담을 하세쿠라 일행의 엄숙하고도 놀랄만한 로마 입성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로 사절단의 이야기를 기록해놨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인 클로드 데루와는 하세쿠라의 전신상을 유화로 그렸죠. 이들은 로마에서 약 2개월 있었던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태리에서는 한 5개월 정도 머물렀는데요. 로마에서 남쪽의 나폴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로마로 올라와서 피렌체 그리고 동쪽으로 베네치아로 가서 다시 피렌체로 돌아와서 리보르노에서 배를 타고 서북 쪽의 제노바로 가서 거기서 이제 원래대로 바르셀로나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다시 마드리드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은 원래 갔었던 길의 역방향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1616년 4월 17일에 마드리드에 다시 도착하게 됩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이제 좀 머문 기간이 있는데요. 1진과 2진이 나뉘어서 세비야로 이제 출발하게 되죠.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길도 역시 그 왔던 길의 역순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1616년 6월에는 1진이 산 루카르 데 바라메다를 출발하고요. 1617년 7월에는 2진이 출발하게 되죠. 물론 이진에는 루이스 오텔로 신부와 하세쿠라 스네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절단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에 머물렀던 총 기간은 약 20개월 정도로 계산되고요. 스페인에서만도 15개월 정도 있었으니까, 즉 1년 3개월 정도 되니까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사절단과 세르반테스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우선 그가 돈키호테 2권의 헌사의 내용 중에 한 달 전쯤이라는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르반테스가 레모스 백자에게 바친 헌사의 맨 뒤에는 1615년 10월 마지막 날이라고 날짜를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마지막 날에서 한 달을 빼게 되면 9월 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마드리드에서 8, 9개월 정도 머물렀던 사절단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마드리드를 출발한 날짜가 1615년 8월 15일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즉 헌사를 치는 시점과 대략 2달 반 정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이들과의 만남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특이한 사실은 사절단이 로마에 갔다가 다시 마드리드에 도착한 날짜인데요. 1616년 4월 17일에 이들이 도착했고 바로 일주일 만에 세르반테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4월 23일입니다. 즉 1615년 사절단이 세르반테스를 만났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돈키호테 2권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듬해인 4월, 즉 1616년 4월 23일에 세르반테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공교롭게도 이들은 마드리드에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615년 8월경에 사절단이 세르반테스를 만났다면 마드리드에 머물면서 세르반테스 사망 소식도 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절단에 대한 세르반테스의 언급 외에도 동시대의 작가였던 로페 데 베가라는 사람은 세르반테스보다 더 세밀하게 이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는 일본에서의 믿음의 승리라는 작품에서 다음같이 쓰고 있습니다. 바다 사이로 보이는 원시적 많은 섬들 사이에 놓인 옛날에는 우리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라지만 로마에 보내진 사절단을 통해서나 프란시스코회 신부들이 주선으로 신앙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1615년 스페인의 왕을 아련하기 위해 찾아온 사절단을 통해서 그리고 확실하게는 선교와 봉사를 하면서 증인이 된 예수의 신부들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 지구상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며 지리적으로나 풍습에 있어서도 참으로 우리와 거리가 멀다.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섬들이 부속되어 있는데 대륙으로부터 뻗어나온 작지만 많은 줄기들이 바다로부터 분리되어 이루고 있다. 사람의 신체로 그린다면 핏줄들이 수많은 가닥으로 뻗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묘사할 수 있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연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615년에 스페인 왕을 안연했다고 했으니까 프란시스코회 신부들이 주선이라는 말도 여기서 또 주목하게 되면은 이 연도도 정확하고요. 또 프란시스코의 신부로서의 루이스 오텔로 신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의 신부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일본과 동양의 소식들을 전하고 있다는 점도 로페 데 베가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양에 나가 있던 선교사들이 보고서들이 이제 로마라든가 스페인의 교단에도 보고가 되었고, 이러한 보고서를 보고 로페 데 베가가 이런 글을 썼던 것으로 알려집니다만은, 간혹 이 선교사들이 보고라는 것이 대부분 일본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끼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로페 베가의 글을 봤을 때 일본을 묘사하고 있지만 뭔가 한반도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당시 한반도는 섬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 이러한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로페 데 베가의 말 중에 마치 루이스 오텔로 신부와 하세쿠라가 이끈 사절단 말고도 그 이전에 로마로 보내진 사절단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일본이 또 다른 사절단이 로마를 다녀왔던 역사적 사건이 하세쿠라 일행이 다녀온 것보다 한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태평양이 아닌 그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았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거쳐서 로마에 도착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1582년에 출발해서 1590년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리더격이었던 이토 만수라는 청년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틴토레토라는 화가의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린 1585년의 작품에 이토 만수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말하자면 로페 데 베가가 1562년 출생했으니까 그는 30년 전 그들을 봤을 것 같기도 하고요. 1615년에 다시 찾아온 그 사절단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로페 데 베가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보면요. 그는 다른 작품에서 일본에서 순교한 두 명의 조선인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조선에 대한 부분과 로페 데 베가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613년 10월에 센다이를 출발한 사절단 이야기는 로페 데 베가의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고요. 이러니까 이제 돈키호테 2권에서 세르반테스가 언급한 내용 역시 허구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절단의 유럽 내에서 일정을 살펴봤는데요. 특히 스페인 내에서의 일정과 그들이 마드리드에 도착해서 다시 로마로 떠나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세르반테스와의 인연을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날짜별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 2군의 헌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절단에 대한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점을 말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동시대의 작가인 로페 데 베가의 사절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세르반테스가 일본에 온 사절단들을 만났다는 사실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으로 당시 세르반테스와 가까운 거리에 살았던, 그리고 경쟁 관계였다고 볼 수 있었던 로페 데 베가가 쓴 일본에서의 신앙의 승리라는 책의 내용을 제시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사이로 보이는 원시적인 많은 섬들 사이에 놓인, 옛날에는 우리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라지만 로마에 보내진 사절단들을 통해서나 프란시스코회 신부들이 주선으로 신앙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1615년 스페인의 왕을 아련하게 찾아온 사절단을 통해서, 그리고 확실하게는 선교와 봉사를 하면서 증인이 된 예수의 신부들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 지구상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며 지리적으로나 풍습에 있어서도 참으로 우리와 거리가 멀다라는 글입니다. 근데 여기에 적힌 1615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사절단이 1614년 12월 20일에 마드리드에 도착한 다음에 1615년 1월 30일 필리피 3세를 아련한 것을 기억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로페 데 베가의 언급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유력한 작가는 많은 작품을 쓴 것으로 유명하지만 예수의 교육을 받아 그가 이 글을 쓸 때는 사자였고 동양에서 들어온 많은 서신이나 보고서 등을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봅니다. 동양, 특히 그 일본과 거기서 온 사실들에 대한 이 기록은 이런 실질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썼다고 볼 수 있겠죠. 1615년 10월 마지막 날에 썼다는 세르반테스의 레모스 백작에 바치는 글이라는 헌사 역시 여러 가지 정황상 한 달 전이라는 표현으로 본다면 다소 날짜의 차이는 나지만 분명히 이 로페 데 베가가 봤던 사절단을 만나본 후에 쓴 것으로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페 데 베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좀 더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의 그 대단한 창작력은 세르반테스가 그를 자연의 괴물 또는 타고난 괴물이라고 표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로페 데 베가의 글쓰기에 대한 칭찬의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이 작품, 저 작품 아무렇게나 써서 발표하는 그래서 작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는 뭐 수준도 높지 않은 작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는 비아냥의 의미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대중적인 인기에 있어서는 로페 데 베가에게 절대적으로 밀렸던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 일권으로 갑자기 인기 작가가 되었는데요. 나이가 두 사람 차이는 약 15살 정도 차이 나고 거기 이제 로페 데 베가가 그 정도 어린데요. 이러한 그 대중 작가였던 로페 데 베가에게 세르반테스는 보란듯이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즉 돈키호테의 인기로 둘 간에는 경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돈키호테 2권을 내기 위해 한참 글을 쓰고 있던 세르반테스가 갑자기 바르셀로나 인근의 그 따라고나에서 돈키호테 2권이라는 위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글을 쓴 사람이 바로 로페 데 베가일 것이라고 의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르반테스의 심리적 상황과 의심으로 인해서 돈키호테 2권의 후반부에는 거의 집착하듯이 이 이위 작가, 그 작가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세르반테스 자신이 돈키호테의 진정한 작가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소설을 쓰고 맨 마지막에서 쓸 서문에는 위작을 쓴 작가에 대해서 그 강도를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데요. 그러면서도 뒤에 가서는 글쓰기 자체, 즉 창작 행위에 대한 그 평가로 돌아가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스스로의 그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위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정이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도 작품 속에서 엿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로페 데 베가라는 작가는 세르반테스에게 그런 존재였는데요. 그는 사실 인기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정보들도 접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보고서들도 로페 데 베가가 쉽게 접하고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작품들을 쓸 수 있었고 그중에서 동양에 대한 작품도 쓸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쓴 서사시에는 앙헬리카의 아름다움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까따이에서의 앙헬리카라는 희곡도 있는데요. 사실 내용은 와전된 것이고 과장된 것이지만 여기에서의 까따이는 원래 거란을 지칭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니까 말하자면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국의 공주인 앙헬리카에 대한 이야기니까 굳이 이 작품을 분류한다면 로페 데 베가의 동양에 대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아울러 그가 동양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근거로 작품을 썼다고 했는데요. 일본에서의 신앙의 승리와 일본에서의 첫 번째 순교자들이라는 시곡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신앙의 승리라는 작품에서는 일본에 순교한 두 명의 조선인으로 미겔 꼬레아와 페드로 꼬레아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일본에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세례를 받았고 기독교가 세력화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압과 처형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러니까 일본의 기독교 순교자들 중에서는 조선인들이 말하자면 조선 출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로베르토 베가는 일본에서의 첫 번째 순교자라는 시국을 쓰면서 일본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의 바탕을 두고도 그것을 흥미롭게 쓰다 보니까 내용이 실질적인 역사와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작품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산막으로 된 시극인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권력이 옮겨가는 과정을 그렸죠. 이 작품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이코 사마라는 인물로 나오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시소넨이라는 이름이 판결로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에 죽고 그 6살 된 아들이 이제 히데요리가 권력을 물려받았고 그 권력은 거의 오사카 성에 제한돼 있었죠. 그리고 도쿠가 이에야스가 1614년에 오사카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 히데요리가 자살하게 되죠. 작품은 다이고 사마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에 권력을 잡은 시소넨 즉 도쿠가 이에야스가 15년 동안 다이코 사마의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즉 작품 속 이름으로는 다이코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코를 탑속에 가뒀고 이후에 이 다이코가 복수하여 오히려 도쿠가 이에야스 즉 시소넨이 자살한다는 내용과 도미니코의 소속으로 1617년 순교한 나바레테 신부의 순교 이야기를 혼합해서 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역사적 사건을 아버지 복수를 갚는 아들의 내용으로 이끌었으니까 아주 극적인 효과를 이 작품은 자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사절단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은 사절단이 로마로부터 돌아와 마드리드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일주일 뒤에 세르반테스가 사망했다는 사실과 이들이 일진과 이진으로 나뉘어서 다시 세비야로 내려왔고 이어서 누에바 에스파냐 즉 멕시코를 향해서 출발했다는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일이 생기게 되죠. 말하자면 몇 명의 일본인들이 스페인에서 떠나지 않고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크게는 세비야와 그 인근이지만 세비야의 관문에 해당되는 꼬리아 델 리오라는 마을에 남게 되죠. 이러한 근거 자료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스페인어로 일본이라고 부르는 말인 합본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마을을 중심으로 거주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이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죠. 이런 양상은 성당의 그 세례 명부가 일종의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1616년 이후 바로 이 지역의 세례 명부에 합본이라는 성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전에는 이 성이 없었죠. 이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 합본이라는 성이 스페인 전역으로 넓게 분포하게 되었다는 것도 이 세례 명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례 명부가 중요한 자료지만 이들 외에도 이들이 기원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는 1600년대 일종의 그 영지에 해당하는 이 지역의 거주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합본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료 외에도 합본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의 유언장을 발견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그와 함께 그 가족의 상황까지도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스페인 남부 세비야 근처의 한 마을인 꼬리아 델 리오에 남은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이제 일본이라 하고 합본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들이라기보다는 조선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추측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아마 이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일본이었다는 사실이죠. 뭐 조선인이었다면 조선인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면 목숨까지 달린 이 긴 여행을 하면서까지 다시 갈 이유는 없고 스페인 남부에 남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몸이 약해져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긴 여행을 다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나 마찬가지였을 텐데, 일본인이 남았기 때문에 조선인이 남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조선인이 몸이 안 좋아서 여기 남아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나올 때 180이 나왔지만 멕시코에서 그리고 스페인과 이태리를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베라크루스에서 배를 탈 때까지 여정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 실제 스페인 내에서 이동하는 중에서도 5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당시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아주 위험한 여행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일본의 기독교 박해가 심해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으로 돌아가봤자 죽임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스페인에 남을 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이들을 스페인과 유럽까지 데려온 그 루이스 오텔로 신부도 일본으로 돌아가고 바로 잡히게 되고 감옥에 있었죠. 그리고 2년 후에 순교를 하게 되죠. 그만큼 이들이 일본을 떠날 때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갈 쯤에는 그 정도가 아주 심해졌는데요. 이후 일본은 아예 서양인들에게 문을 닫는 조치까지 내렸으니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들 중에 스페인 사람과 사귀거나 사랑에 빠졌을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성당의 세례명부에 합본이라는 성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유언장이나 기타 사주를 보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조선인이라고 는 증거로 볼 수는 없지만은 자신이 사무라이거나 이미 일본에서 결혼한 상태라면은 그리고 하세쿠라처럼 중요한 임무를 띄고 간 사람이라면 일본에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어떤 연우이든 간에 스페인 사람과 만나서 연이 맺은 상태에서 있는 조선인이라면은 꼬리알데 리모에 남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사절단이 로마에서나 마드리드를 들러서 세비야까지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그 발걸음이 무거웠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긴 여행에서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것이지만 처음 사절단이 갖고 왔던 그 임무에 대한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대단히 힘들었겠죠. 물론 이들이 이제 방문하는 곳에서도 처음 갈 때처럼 그렇게 환대해 주지도 않았으니까 그 여행은 엄청 힘든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명이라도 더 가는 것은 우선 비용 면에서 부담이 컸을 것이고요. 실제로 출발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 아메리카까지는 갈 수 있다 해도 그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돌아갈 생각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행 중 조선인이 있었다면, 만일 조선인이 있었다면 스페인의 남부 작은 마을 꼬레델 리오에 남기로 결정하는 1순위는 바로 그 조선인이었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조선인이 거기에 남았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1615년에 출판된 돈키호테 2권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붙어 있는 레모스 백작에게 바치는 헌사를 이야기하면서 세르반테스와 일본에서 온 사절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그들이 일본을 출발해서 멕시코와 스페인 그리고 이태리를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스페인의 남부 세비야 근처 꼬리아 델 리오라는 작은 마을에 몇 명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지금도 스페인에서 합본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주라는 점을 말했고요.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기에 남은 사람 중 일본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조선인이 남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발굴된 몇 가지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서 그가 조선인일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이런 사무라이 일행에 대한 자료는 세비야의 고문서 보관소에서 먼저 발견됐는데요. 1862년에 이 자료가 세비야에서 발견됨에 따라서 당시 프랑스 파리에 주재했던 일본 대사가 세비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세비야 시에서 기록한 자료뿐만 아니라 일본어로 쓰여진 편지 등 사절단이 가져온 자료들이 발견됐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약 250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그 이후 특별한 후속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다가 1992년 말하자면 신대륙 발견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세비야에서 세계 엑스포가 있었는데요. 당시 일본의 그 나루히토 왕세자가 직접 방문해서 사절단의 일본 쪽 대표였던 하세쿠라 스리나가의 동상을 제목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에서도 하세쿠라 스리나가의 자료를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양국 간, 정확히는 양 지역 간, 즉 일본의 센다이와 스페인의 그 꼬레 델 리오 간 교류가 시작되고 지금도 꽤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세쿠라의 후손이 사무라이 복장을 입고 거리를 행진한다거나 학회나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여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스페인을 방문하는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직접 꼬레리오를 여행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이런 교류 덕분에 더 많은 자료들이 발굴되고 연구소와 책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나온 자료들을 통해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스페인과 일본에서는 합본이라는 성을 쓴 첫 번째 사람으로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합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647년 4월 27일에 나온 이 지역의 그 병적 자료에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꼬레델리오 마을의 뇌바 거리에 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후아나 베니테스라는 여인과의 사이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두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들 이름은 안토니오 로드리게스 합본, 그리고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합본, 이 두 사람입니다. 1668년의 자료에 따르면 아들인 안토니오 로드리게스 합본은 아나 데 오헤다라는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인 첫 번째 합본의 주인공 바르톨메 로드리게스 합본의 나이가 59살일 때 아들 안토니오가 결혼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말하자면 바르톨로메와 후아나와의 결합으로 안토니오를 낳고 안토니오는 아나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뒤로 합본이라는 가문이 형성된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 합본, 즉 일본이라는 성은 17세기 말까지는 18명, 18세기에는 80명까지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스페인 내 합본이라는 성의 시조일 것이라는 바르톨메 로드리게스 합본이라는 사람과 밀접한 인물이 함께 발견되는데요. 바로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꼬레아라는 사람입니다. 스페인을 잘 보면 이 사람은 1617년에 아나 마르틴이라는 세베 출신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과 딸을 두었고요. 아들은 프란시스코 꼬레아라고 1618년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딸 프란시스카 꼬레아는 1624년에 태어났고요. 한편 1633년 10월 25일에 작성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꼬레델 리오의 솔레다라는 암자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들 프란시스코는 14살, 딸 프란시스카는 9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을 언급한 자료에 앞에서 우리가 합본, 즉 스페인 내에서 일본이라는 성의 첫 번째 인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주 특이하게 보입니다. 언급한 1633년 10월 25일자 자료에 따르면 바르톨로메 로드리게 사본이라는 이 사람은 고아였다고 되어 있고요. 당시 24살이었고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꼬레아의 사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9년 후인 1642년에 작성된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꼬레아라는 사람의 유언장에도 다시 이 합본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유언장의 집행자로 그 꼬레아의 아내 아나 마르틴과 함께 이 사촌, 그 합본이라는 인물을 지명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합본의 아들이 1668년에 결혼한 것으로 볼 때 이 자료가 작성된 1642년에는 이 사람이 결혼하기 바로 전쯤 되는 시기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꼬레아의 식구들과 함께 이 합본이라는 사람이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점검하고 연도들을 대조해보는 과정에서 현재 스페인과 일본에서 말하듯이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합본이라는 이 사람은 스페인 내에서 합본가의 첫 번째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정작 그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선 앞에서 언급했던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꼬레아라는 사람에 대한 1633년 10월 25일자의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 그는 24살이었고 고아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그가 태어난 해를 역산해 보면 그는 대략 1609년에 태어나야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그의 아들 안토니오 로드리게스 합본이 결혼한다는 1668년에 그의 나이는 59살이었으니까 연도가 구체적으로 나온 이 두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다면 1609년쯤 그가 태어난 것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가 1609년에 태어났지만 일본의 사절단이 1613년 10월에 센다이에서 출발했고 스페인 땅에는 1년이 지난 1614년에 도착한 것이라고 볼 때 그가 태어난 1609년과 1614년간의 차이가 너무나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4살 정도의 아이가 태평양을 넘었던 산후안 바우티스타라는 배를 타고 태평양을 넘었던 180명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당시 4살의 아이가 유럽에 가는 배에 탄다는 이유도 없을 것이고 또 그 어린아이가 길고 위험한 여행을 한다는 것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단서를 찾게 되는데요. 바로 그가 고아였다는 것이죠.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꼬레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과 딸의 이름 및 나이에 대한 기록과 함께 성이 다른 24살의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합본이라는 사람이 들어있고 그는 고아였고 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고 쓴 이 사연이 아주 중요하게 보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다는 고아를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사촌이라는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꼬레아가 데리고 살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어떤 이유로 이런 관계가 맺어졌을까요? 말하자면 어째서 일본 사람도 아닌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합본은 스페인 내 합본이라는 성의 시조가 되었고 어찌해서 그 꼬레아라는 성을 가진 사람과 같이 살았으며 또 이 꼬레아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꼬레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스페인이나 이태리에서 그 꼬레아라고 하는 성은 전통적으로 있어 왔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있었던 성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CORREA가 되겠죠. 그래서 꼬레아 해서
우리가 이제 KOREA의 코리아, 한국은 R자가 하나지만은 여기서 그 성으로 할 때의 그 코레아는 중간에 R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코레아라고 하는데요. 사실 서양의 성이라는 게 집안에서 전통적으로 세습되어오는 직업을 뜻하기도 하죠. 그런 차원에서 스페인과 이태리에서 보이는 코레아라는 성은 가죽을 다뤘던 그러한 집안의 성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안토니오 코레아라는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즉 유럽에 처음으로 나타난 조선인 이름이 안토니오 코레아였는데요. 그의 그 뒤에 있는 코레아도 지금 그 바르톨메 로드리게스 코레아의 코레아와 같이 알이 두 개로 되어 있었던, 말하자면은 스페인과 이태리에서 전통적으로 쓰고 있던 그 성을 붙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유럽에 가게 된 조선인들이 꽤 있었을 텐데요. 이 중에서 안토니오 코레아라는 인물은 그 프란시스 까르레티라는 사람이 여행기를 씀으로써 공식적으로 확인된 유럽에 처음으로 나타난 조선인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코레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다시 바르톨메 로드리게스 코레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핫본이라는 성을 단 경우와는 달리 스페인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코레아라는 성을 이 인물은 다루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을 코레아라는 성을 가진 스페인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말했듯이 스페인 내의 핫본이라는 성의 시조를 알려진 바르톨메 로드리게스 핫본과 같이 살았다는 점이 우선 이 사람이 조선인일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앞에서 언급한 이태리 피렌체로 간 안토니오 코레아의 경우와 같이 코레아를 현재의 성인 R이 두 개인 성으로 표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조선인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말하자면 세례 명부나 거주지 등록 자료를 작성할 때 핫본이라는 성은 스페인 내에서 없는 성이니까 그냥 핫본이라고 썼겠지만은, 또는 뭐 국적의 표시로 썼겠지만은, 코레아는 현재 있는 성을 그대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사실은 당시 나라임은 조선이니까 서양 사람들도 조선을 표기할 땐 그 비슷한 발음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과거부터 불러왔던 대로의 코레아라고 불렀고, 거기에 남성인 경우는 코레아노, 여성인 경우는 코레아노라고 불렀던 게 사실이죠. 한편 이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코레아라는 인물에 대한 앞에 기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617년에 결혼했고요. 1642년에 이혼장을 썼다고 했는데, 이 기준으로 봐서 그의 대략 출생 연도는 1584년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고 98년까지 계속됐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일본으로 끌려온 소년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 본다면, 이때 끌려올 때의 나이는 대략 10대 중반, 그러니까 14살, 15살 정도로 계산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나이쯤 되는 조선인 소년 소녀들이 일본으로 많이 끌려왔죠. 일본 상인들은 데려온 사람들을 포르투갈 사람들이 주도한 노예 시장에 내다 팔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바르톨메 로드리게스 코레아와 바르톨메 로드리게스 핫본 간에는 대략 25살 정도의 나이가 차이가 나는데요. 자료에 쓰여진 대로 사촌간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부자간의 차이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 간의 사촌이라는 관계가 성립됐을까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리고 왜 스페인 사람에게 핫본이라는 성을 붙였을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추측해 봤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스페인 출신의 고아가 당시 일본으로 가지 않고 남은 일본인의 양자가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꼬레데 리오라는 마을에 구하러 남은 아이를 사들던 중 나이가 있었던 일본인이 양자로 삼은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아버지의 출신 나라 이름을 붙여준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이런 가정이라면 일본 사람은 코리아의 성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많았을 것 같고요. 그의 양자인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합본과는 사촌권이라는 관계도 설정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코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정리됩니다. 1584년경에 조선에서 태어났고요. 10대 중반에 일본에 끌려온 소년이고 나이 30살쯤인 1613년 선교사들과 사무라이들로 구성된 사절단의 일원으로 유럽을 향했고 돌아오는 길에 스페인에 남았는데 그게 1616년과 17년 사이였고 1617년에는 아나 마르티나는 스페인 여인과 결혼했고 이듬해인 1618년에는 아들 프란시스코를 낳았고 그 다음에 딸 프란시스카를 그 이후에 낳았죠. 함께 스페인에 남았던 일본인이 스페인 출신 어린 고아를 양자로 삼고는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라는 아이에게 합본이라는 국적을 이름 뒤에 붙여주었고 이후 이것이 성으로 삼았던 것과 함께 이 조선인은 동일한 이름 뒤에 꼬레아라는 국적을 붙였고 그것이 이 지역의 여러 자료에 남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합본이라는 성을 갖게 된 고아가 결혼을 할 때까지 꼬레아라는 성을 가진 이 조선인은 함께 살았으며 합본 성의 고아는 결혼 후에 아이들에게 합본이라는 성을 부여했고 조선인은 그의 아들과 딸에게 꼬레아라는 국적이자 성을 붙여줌으로써 현재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본이라는 성은 원래 스페인에 없는 성이니까 특이하게 드러나지만 꼬리아라는 성은 기존 스페인의 성인 꼬레아와 같이 쓰게 됨으로써 성 자체가 묻혀버리게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글쎄요. 여러 자료에 근거하고는 있지만 오래전 먼 스페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추측들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절단의 일부 몇 명이 일부로 돌아가지 않았고 스페인 남부 세비야 근처 꼬레델 리오에 남았다는 사실과 함께 그간 발견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합본이라는 성의 시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고 스페인 사람이었다는 점과 오히려 그와 함께 살았던 꼬레아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조선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들어서 설명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돈키호테 2권의 레모스백작에게 바치는 헌사의 내용 중 중국 황제와 그가 보낸 사절단 이야기가 세르반테스가 꾸민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일종의 저평가와 무관심을 깨고 그것의 역사적인 자취를 추적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절단의 일부가 스페인에 남았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 스페인 내에 합본이라는 성을 가진 후손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시조로서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합본이라는 사람을 지목하고 있지만 우리 연구는 그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 스페인에서 태어난 스페인 사람이라는 점을 발견했고 그렇다면 왜 그가 합본이라는 성을 갖게 되었을까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그때 기록된 자료에 따르면 그의 사촌으로 언급된 인물인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꼬레아라는 사람이 스페인에 남은 조선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면서 스페인과 이태리 등지에서 전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꼬레아라는 성에 대해 알아봤으며 그 유언장과 가족관계가 들어있는 자료들을 분석해보고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합본이라는 사람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돈키호테와 일본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접목해서 설명한다거나 거기에 참가했을 조선인들과 그 중에 스페인에 남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강의를 통해서 처음 제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스페인과 일본에서 바르톨메 로드리게스 합본이라는 사람이 스페인 내 합본이라는 성의 시조이며 일본 사람이라고 그동안 단정하고 있었지만 강의를 통해 지난 시간에 언급한 내용처럼 그가 일본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아마도 스페인과 일본 측에게는 아주 당황할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바르톨메 로드리게스 꼬리아라는 인물이 조선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한다면 더욱 놀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 스페인 측 연구자에게 바르톨메 로드리게스 꼬리아라는 인물이 조선인일 것 같다는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바르톨메 로드리게스 합본이라는 사람이 합본성의 시주일 수는 있으나 일본인은 아니고 스페인 사람일 것 같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온 답장에서 저자는 말하기를 본인은 책을 쓴 사람이고 자료 정리는 꼬레데 리오의 공무원이며 합본성을 가진 다른 사람이 한 것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 연락을 주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세 차례의 그 재촉을 했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그 공무원으로부터 답을 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은 구체적으로 없었고, 다만 자신이 그 당시 쓰고 있었던 합본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자료를 첨부 파일로 저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질문에 대한 답이나 설명은 없었고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되지만 일단 추가로 질문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놨으며 이로써 바르톨메 로드리게스 꼬리아가 조선인일 거라는 주장도 아직 남아있는 숙제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이런 연구자들과 추가적인 접촉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을 떠나 일본을 향한 사람들이 이후 경로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그 중에서도 마드리드, 세비야, 바르셀로나에서도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이 사절단은 1616년 6월에 일진이 그리고 1617년 7월에 이진이 스페인 땅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이태리에서의 기간을 합치면은 유럽에서는 약 20개월에서 길게는 30개월 이상의 시간을 보냈으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은 대서양을 횡단했고 쿠바의 아바나를 거쳐서 멕시코의 그 베라크루스 항에 도착했고요. 다시 내륙으로 들어가서 뿌에블라와 멕시코시티를 거쳐서 다시 태평양에 접해 있는 아카풀코에 닿게 됐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에는 아카풀코에서 필리핀이 마닐라까지는 해류가 만들어져서 선박들이 오가고 있었는데요. 사절단이 처음 일본이 센다이를 출발할 때 탔던 산후안 바우티스타호는 이미 스페인의 소유가 되어 있었고 아카풀코와 마닐라 간의 노선에 투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선박을 타고 루이스 오텔로 신부와 하세쿠라 스리나가는 1618년 6월 20일 마닐라에 도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을 출발한 지 약 11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처음 스페인으로 갈 때와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한편 하세쿠라는 다텐 마사무네가 필리핀으로 보내준 별도의 선박을 타고 1620년 9월 22일에 몇 명의 사무라이들과 함께 일본에 도착하게 되죠. 루이스 오텔로 신부는 그 이후인 1622년에야 따로 나가사키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세쿠라가 일본에 당도했을 때는 일본의 세국 정책이 강해질 때였는데요.
말하자면 일본이 서양 선교사들을 받아주긴 했지만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고 여러 번의 그 박해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스페인과 이태리를 다녀온 하세쿠라의 입지는 매우 좁아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세쿠라는 일본에 온 지 2년 만인 1622년에 사망하게 되죠. 아울러 그 뒤에 일본에 다시 돌아온 루이스 오텔로 신부도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갇히게 됐고 거기서 2년을 보내다가 1624년 8월에 처형되게 됩니다. 일행이 필리핀에 도착한 것이 1618년이니까 그때부터 일본에 돌아오는 시점인 1622년 약 3, 4년 동안 루이스 오텔로 신부는 필리핀은 물론 주변 지역의 선교에 힘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다테 마사무레라는 인물은 이렇게 유럽에 정확히는 스페인 왕과 로마의 교황에게 사절단을 보냈을까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운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얻고자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황을 통해서 일본 내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을 요청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먼저 은무역은 당시 중국, 즉 명나라에서는 은을 크게 수입을 했는데요. 일본이 은을 수출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메리카의 광산에서 은이 대량 아시아로 유입되게 되는데요. 특히 돈키호테도 두 차례 언급되고 있는 말하자면 당시 벼락부라 부자들이 자주 탄생한다는 포토시, 즉 지금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에서 멀지 않은 포토시 광산에서 대량의 은이 생산되고 그 은은 태평양 쪽의 가까운 항구에 실려서 멕시코의 아카풀코로 올라오고 거기서 태평양을 횡단하여 마닐라로 이동했으며 그것이 마카오 등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카풀코와 마닐라 간의 해상로는 바로 은무역의 루트였던 것인데요. 이렇게 아메리카에 들어오는 대량의 은으로 인해서 은값이 크게 떨어졌고 일본의 은수출은 크게 타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은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큰 수익을 보장하는 권리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아메리카의 은을 독점함으로써 일본의 은과 함께 은의 거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이권이었습니다. 물론 이 권한을 줄 수 있는 인물은 스페인의 왕 펠리페 3세였고요. 왕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사절단을 보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들은 일본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가해지면서 활동력이 매우 축소되었습니다. 단속과 처형이 잇따라 일어났으며 희생자도 많아졌죠. 사실 처음 기독교 선교사들이 일본에 활동했을 때는 그렇게 배척받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파견한 두 명의 인물이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였죠. 이 고니시 유키나가는 기독교 신자였고요. 그의 사이였고 대마도의 도주였던 소 요시토시도 그와 함께 조선에 와 있었는데요. 그도 이제 기독교였고 그의 부인 즉 고니시 유키나의 딸 역시 기독교인이었을 정도로 당시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대한 상황은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들어온 조선인들이 폭발적으로 세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도 이 정책적인 입장 변화에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일본을 통일하는 과정에 기독교의 힘이 강력해지니까 기존 불교 세력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더구나 조선인들이 기독교에 되면서 대거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함에 따라서
통일에 차질이 생긴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이름으로써 이제 정책적인 방향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분리된 일본을 응집시켜서 통일하려는 노력에서 기독교는 크게 방해되는 요소로 판단했다는 것이죠. 다테마 사문에는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권력층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기독교 세계도 말하자면 절박한 상황이 있었고요. 루이스 오텔로 신부가 그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다테마 사문에는 음욕을 통해서 자궁과 권력을 높여가고자 했을 것이고, 루이스 오텔로 신부는 일본에서의 기독교, 즉 천주교 탄압을 잠재우고 자유로운 선교를 보장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테마 사문에는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진주성 전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그가 유럽으로 보낸 하세쿠라 역시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사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갖고 간 사절단의 목적은 달성되었을까요? 네, 처음 이들이 멕시코 및 스페인 그리고 로마에 당도했을 때 거기 사람들은 크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간 임무보다는 처음 보는 이상한 동양인들에 대한 유럽인들이 큰 의구심은 아마 크게 이 환대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김새도 다르지만 복장도 크게 달랐으며 사무라이들이 짧은 칼과 긴 칼을 차고 유형 있게 거리를 다녔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이들을 구경하게 됐을 것입니다. 물론 루이스 오텔로 신부의 영향력도 작용했을 텐데요. 특히 세비야와 마드리드에서의 사절단에 대한 환대가 그렇습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죠. 한편 스페인 왕실에서는 일본에서의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오슈 지역의 다이묘인 다텐 마사무네는 일본의 왕도 아니고 쇼군도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대표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거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이죠. 다텐 마사무네가 세력가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 세력일 뿐 그 위에는 더 큰 존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그 뒤를 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밑에 눌려 있었다고 봐야 하겠는데요. 물론 선박 건조 과정에서 막부의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사절단의 목적 중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것은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걸 말하자면 탄압을 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음무의 권한에 대해서는 막부와 말하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깊이 조율됐었던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테 마사무네의 사무라이 숫자만큼 막부에서도 사무라이를 함께 보냈던 거죠. 그래서 180명 중에서 사무라이 숫자가 22명, 11명씩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간에는 서로 믿음은 있었지만 100% 신뢰할 수 없는 협력과 견제의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스페인 왕실에서도 그가 보낸 사절단은 고맙지만 그가 편지에서 말한 대로 그에게 운무역의 독점권을 줄 수는 없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한편 로마 교황청에서도 이런 사정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물론 스페인 왕이 전격적으로 뭔가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 눈치를 보고 있던 교황도 이들이 요청을 수용했을지 모르겠지만 스페인의 왕이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확답을 이 교황이 줄 수도 없었겠죠. 당시 일본의 정치도 격변기 상황이었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도 워낙 커서 로마 교황청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일본을 떠나면서 갖고 갔던 두 가지 임무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615년 11월 3일에 사절단이 교황 바오로 5세를 안했다고 했는데요. 하세쿠라는 바오로 5세가 스페인 왕에게 부탁하여 멕시코와 센다이 간에
통상은 해줄 것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마는 하세쿠라 교황이 제출한 서신에는 다테 마사무네를 오슈의 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당시 다테 마사무네는 막부의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신하로 복종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를 지칭해서 왕이라고 한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교황 측에서 다테 마사무네가 일국을 말하자면 일본을 대표할 외교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고 이에 대해서 하세쿠라와 함께 갔던 스페인의 그 선교사 루이스 호텔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테 마사무네 공이 다음의 막부 장군이 될 실력자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30만 천주교도의 도움을 받아 그는 왕위에 오를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다시 돈키호테 2권의 헌사로 돌아갔어요. 세르반테스가 사절단을 파견한 사람을 중국의 황제라고 했던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하세쿠라는 스페인 왕에게 보낸 서신에서 사절단을 파견한 다테 마사무네를 영주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왕이라고 표현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황제라고까지 표현했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물론 자신이 한 말보다는 통역자의 역할이 컸겠지만요. 대화 중에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세르반테스와의 대화 중에서 세르반테스가 황제라고 언급했을 때 그것이 아니고 그는 영주다, 뭐 왕이다, 뭐 이런 말로 받아줄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로페 데 베가의 작품 일본에서의 첫 번째 순교자들, 일본에서의 초기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시국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히소넨 이란 황제로 등장시킨 것을 볼 때도 알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뭐 천황은 아니었고 막부 장군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황제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로페 데 베가가 일본에서는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막부의 실력자를 황제라고 부른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한편으로 하세쿠라는 다테 마사무네가 보냈지만 다테 마사무네 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었으니까 뭐 세르반테스가 언급한 사람이 다테 마사무네일 수도 있고 그 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황제라고 하면서 이 글을 썼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하세쿠라와 사절단이 유럽에 있는 동안 일본에서의 상황은 매우 악화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유럽에서의 성과도 없다 보니까 사절단의 귀국 과정은 너무나 열악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가지고 있던 자금도 바닥이 났을 것이고요. 결국 사절단 일문에 돌아갈 동력을 잃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귀국 후 사무라이였던 하세쿠라 스네나가도 루이스 오텔로 신부도 일본으로 돌아가서 각각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다시 본 연구의 초본으로 돌아가서 돈키호테 이고리 헌사에서 세르반테스는 왜 중국 황제와 황제의 사절단을 말하고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교와 그 총장 그리고 돈키호테를 교재로 쓰겠다는 말을 했을까요? 우선 세르반테스의 머리에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개념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이라고 하면 단지 치나 즉 그 중국일 것이라 생각했을 텐데요. 사실 돈키호테 1권 말하자면 10년 전에 나온 책에는 그 중국이 까따이 즉 카타이로 나오기 때문에 치나나 중국의 개념으로 세르반테스에게 자리 잡힌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에게도 고려가 조선이 되고 중국도 카타이가 명이 되었다가 청으로 되는 등 왕조가 자꾸 바뀌니까 이 서양 사람들한테 중국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자리 잡기는 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세르반테스의 개인적인 지식에 일본에서 왔다는 사절단의 합본이라는 말은 쉽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고, 그것도 공식적인 면담도 아니라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슈의 다이묘 다테 마사무네를 왕이나 뭐 황제로 말해도 크게 잘못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 학교와 그 교재에 대해서도 그리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는 라틴어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들을 가르쳤었는데요. 사람들을 만나고 뭐 성서와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번역하는 등 선교를 위해서 언어 교육은 필수적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 중요한 언어였던 스페인어를 가르쳤죠. 사실 서양 선교사들이 동양에 들어와 가장 먼저 번역한 것은 기독교 관련 서적도 있지만은 동양 작품도 번역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맞으면 동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책을 골랐는데요. 그게 바로 명심보감이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볼 때도 서양 선교사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것 같은데요. 뭐 거기 나오는 하늘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뭐 하나님의 개념은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광동성 출신의 중국인과 함께 번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592년에 번역되어서 93년에 필리핀 마닐레 인쇄소에서 인쇄되었고요. 1595년에 스페인에서 다시 인쇄되었습니다. 물론 이 명심보감은 스페인 왕시대에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번역을 주도했던 사람은 도미니코 수도회의 후안 꼬브라는 사제로 필리핀에 있으면서 일본도 방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일본 특히 나가사키나 마카오 등지에는 외국 유학이 활발했고 당연히 당시 유럽의 최고 베스트셀러였던 돈키호테가 이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돈키호테 1권은 출판된 바로 같은 해 1605년에 가을에 160권이 멕시코로 수출되었으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세르반테스가 헌사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는 허구가 아닌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에서는 꾸밈없이 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에 남았던 사절단과는 달리 스페인 땅을 떠난 사절단, 특히 사무라이였고 사절단의 일본 쪽 대표였던 하세쿠라 스네나가의 이후 행적과 전체 사절단의 단장격이었던 루이스 오테로 신부의 뒷이야기를 다뤘고 특히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 2권에서 중국 황제라는 표현과 대학교 설립 및 총장으로 세르반테스를 초대했다는 말 그리고 그의 책을 교재로 쓰기로 했다는 말 등의 역사적인 근거들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